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매일 조금씩 낡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늙을까요? 노화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그런데 지금 지구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마존을 만든 사람, 챗 GPT를 만든 사람, 구글을 만든 사람들, 이들은 화성 여행이 아니라 지금 죽음 그 자체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이미 답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카르다쇼프 척도를 다뤘습니다.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를 얼마나 다룰 수 있느냐로 나눈 척도였죠. 1형 문명은 행성의 에너지를 전부 쓰는 문명, 2형은 항성 하나를, 3형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다루는 문명.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에너지를 더 잘 다루는 문명일수록 수명도 더 길어질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18세기 인류의 평균 수명은 30살 안팎이었습니다. 위생, 의학, 영양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80살을 넘깁니다. 문명이 에너지와 기술을 더 다룰수록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상상합니다. 삼형 문명 혹은 그 이상의 문명은 어쩌면 늙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에너지와 생명공학을 완전히 정복한 문명에게 노화란 그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결함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이 낡으면 부품을 갈아 끼우듯 몸의 부품도 갈아 끼울 수 있다면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실험을 지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몸도 부품처럼 교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매일 분열하고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피부 세포는 몇 주마다, 장 세포는 며칠마다 새로 태어납니다. 문제는 이 재생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는 복사됩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완벽하지 않듯 DNA 복사도 아주 조금씩 오류가 쌓입니다. 이 오류들이 수십 년 쌓이면 세포는 원래의 기능을 점점 잃어갑니다. 과학자들은 노화를 설명하는데 크게 9가지 특징을 꼽습니다. 유전체, 불완전성, 텔로미어 마모, 후성 유전학적 변화, 단백질 항상성 상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세포 노화, 줄기세포 고갈, 세포간 신호 이상, 그리고 영양 감지 조절 이상.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화란 세포가 자신을 복구하는 속도보다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현상이다. 공장이 낡아서 불량품이 정품보다 많아지는 순간 그게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손상 중에서도 유독 과학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염색체의 끝부분입니다. 염색체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붙어 있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신발끈 끝에는 풀어지지 말라고 씌워놓은 작은 플라스틱 캡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염색체 끝을 감싸서 DNA가 풀어지거나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복제기계가 염색체의 맨 끝부분만큼은 완벽하게 복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고 또 짧아지고 계속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텔로미어가 거의 다 닳아버립니다. 이때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혹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에게 주어진 분열 횟수를 세는 카운트다운 시계다. 이 카운트다운이 닿으면 우리 몸의 재생 능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피부가 처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장기가 회복력을 잃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다시 되감을 수 있다는 효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텔로머라제입니다. 이 효소는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생식세포나 줄기세포는 이 텔로머라제를 활용해서 텔로미어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세포에서 이 효소를 마음대로 켤 수 있다면 우리는 늙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입니다. 그녀는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의 작동 원리를 밝혀낸 공로로 2009년 캐롤 그라이더, 잭 조스텍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생물학 지식을 넘어서 노화를 치료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게 만든 첫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텔로머라제를 함부로 활성화하면 세포가 무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 분열하는 세포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암세포죠. 실제로 암세포의 약 90%는 텔로머라제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영생에 가까운 분열을 합니다. 젊음의 열쇠가 동시에 죽음의 열쇠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막으면서도 암은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세포가 쓰는 에너지, 즉 ATP의 대부분을 여기서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발전소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자체의 숫자도 줄고 개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발전소가 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생산량은 줄고 매연 같은 부산물은 늘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습니다. 에너지 생산은 줄고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은 늘어납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와 DNA를 공격하면서 노화를 더 가속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쇠퇴는 노화라는 도미노의 초기 조각 중 하나다. 근육이 예전만큼 힘을 못 내고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 상당 부분은 이 발전소의 노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발전소를 돌리려면 도대체 어떤 연료가 필요한 걸까요? 발전소를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세포에게 그 연료 중 하나가 NAD+라는 물질입니다. NAD+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 DNA를 복구할 때, 그리고 세포의 여러 방어 시스템을 가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NAD+ 농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청년기 대비 NAD+ 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과학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정정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노화의 본질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년 넘게 노화를 연구한 끝에 그는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노화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싱클레어는 노화를 세포가 원래 가진 젊음의 정보를 점점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CD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원곡을 제대로 재생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음악, 즉 DNA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걸 읽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의 연구실은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와 그걸 활성화시키는 NAD+ 전구물질 연구로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NMM과 NR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NMM, NR은 몸속에서 NAD+로 전환되는 전구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 물질을 투여받은 늙은 쥐가 더 활력 있게 움직이고 근력이 강해지는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싱클레어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런 연구가 특수부대 임무 수행 능력 강화나 수술 후 회복, 암치료, 임상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물 실험의 성공이 곧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싱클레어는 이 흐름을 인류 역사의 전환점에 비유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세상이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 비행이 좋은 예다. 라이트 형제 이전에는 오직 새만이 하늘을 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이 바로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증명하듯 실제로 유전자 하나로 수명을 10배 늘린 생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쁜 꼬마 선충 C. 엘레간스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몸 길이 1mm, 세포수는 딱 959개. 단순해 보이지만 이 벌레는 노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동물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에 싱시아 캐니언 박사 연구팀은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선충의 특정 유전자, 데프트 유전자 하나를 변형시켰습니다. 이 유전자는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 신호 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선충보다 최대 2배, 특정 조건에서는 수명이 몇 배까지 늘어났다. 단 하나의 유전자를 건드렸을 뿐인데 벌레의 수명이 극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이후 연구가 이어지면서 인슐린 신호 경로를 억제하던 방식이 다양한 생물에서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초파리, 효모, 심지어 쥐에서도 비슷한 경로가 발견됐습니다. 작은 벌레의 유전자 하나가 노화라는 거대한 자물쇠를 여는 열쇠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물론 벌레와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에게 똑같은 유전자 조작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노화가 고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유전자 스위치로 조절 가능한 과정이라는 걸 보여준 최초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를 건드리지 않고도 수명을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노화 연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반복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로리 제한입니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에서 쥐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주되 전체 섭취 칼로리만 30%가량 줄였습니다. 그 결과 쥐의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효모, 벌레, 원숭이까지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기근 상태라고 인식하면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번식이나 성장에 쓰던 에너지를 세포 복구와 방어 시스템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르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세포의 자가 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도 활발해집니다. 몸은 위기를 느낄 때 오히려 스스로를 더 열심히 고친다.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책 노아의 종말에서도 소식이 노화를 늦추는 핵심 방법 중 하나로 강조됩니다. 다만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영양 결핍, 면역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는 무조건 굶는 것보다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 제한 식사처럼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 중에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죽지 않는 이상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우리 몸속에는 이상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 세포. 과학자들은 이걸 세포노화, 셀룰러 시니센스라고 부릅니다. 별명은 좀비 세포입니다. 텔로미어가 다 닳거나 DNA 손상이 심해지면 세포는 스스로 분열을 멈춥니다. 암세포가 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좀비 세포가 죽지 않고 몸속에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치 회사에서 은퇴했지만 사무실 자리는 계속 차지하고 있는 직원처럼요. 더 심각한 건 이 좀비 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증 물질을 주변에 계속 뿜어냅니다. 좀비 세포 하나가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서서히 감염시키듯 노화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몸 전체에 좀비 세포가 쌓이고 이게 만성 염증,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화 연구의 큰 흐름 중 하나가 이 좀비 세포만 골라서 제거하는 셀룰리틱스 약물 개발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좀비 세포를 제거했더니 신체 기능이 개선되고 수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다만 인간 대상 임상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확정된 치료법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이 좀비 세포를 청소하는 기술을 지금 실제로 누가 개발하고 있을까요? 2021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한 회사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회사 이름은 알토스랩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늙은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겁니다. 핵심 기술은 세포 리프로그래밍.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 교수가 개발한 방식을 기반으로 다 자란 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넣어서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겁니다. 야마나카 교수는 이 공로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알토스랩스의 노벨상 수상자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2025년 기준 알토스랩스는 신경퇴행 성 질환과 면역계 노화를 겨냥한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조스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이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2013년 알파벳 산하의 노화 정복을 목표로 하는 생명공학 기업 칼리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여러 항노화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유니티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실리콘 메디슨, 뉴리밋 같은 기업들의 실리콘밸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5년 사이 항노화 바이오 분야에 투입된 벤처 투자금은 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노화에 집착할까요? 단순합니다. 이들에게 노화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버그 같은 겁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인공지능을 만든 이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제 기술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문제가 된 겁니다. 싱클레어의 말처럼 이건 어쩌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과 같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술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시간을 벌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지금 당장 노화를 멈출 방법이 없다면 시간을 그냥 밀어버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인체 냉동 보존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시신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냉동 보존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의학으로는 못 고치지만 미래의 의학은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몸을 잠시 일시정지 시켜두자. 2020년대 중반 기준에는 알코어에 약 200명이 넘는 사람이 냉동 보존되어 있고 앞으로 냉동을 예약한 회원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현재의 냉동 기술로는 세포와 조직이 얼면서 손상되는 걸 완벽히 막지 못합니다.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찍고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인간을 다시 해동해서 되살리는 기술은 아직 어디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즉 지금의 냉동 보존은 치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의 베팅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정보만 따로 저장할 수는 없을까요? 몸을 냉동하는 대신 아예 나라는 정보를 통째로 컴퓨터에 옮기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 업로딩, 즉
뇌 업로드입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기억, 성격, 의식은 결국 뇌 속 뉴런들의 연결 패턴에서 나옵니다. 만약 이 860억 개에 달하는 뉴런의 연결 지도, 즉 커넥톰을 완벽하게 스캔해서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의식을 컴퓨터 안에서 계속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살아있는 인간의 뇌에 뉴런 연결을 손상 없이 통째로 스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완벽하게 복제한다고 해도 철학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복제된 데이터가 정말 나일까요? 아니면 나를 흉내내는 또 다른 존재일까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가설의 영역입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이 방향으로 가는 초기 걸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냉동 보존이든 뇌 업로드든 지금 이 기술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렇다면 노화 자체를 원천에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요? 크리스퍼는 DNA의 특정 부분을 정밀하게 자르고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제니퍼 다우드나와 에마니엘 샤르팡티에는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우드나 교수는 앞서 말한 알토스랩스의 이사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화 연구자들은 이 크리스퍼 기술로 노화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거나 손상된 DNA 부위를 고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데프트 유전자처럼 수명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을 인간에게서도 정밀 조정할 수 있다면요. 실제로 크리스퍼를 활용한 세포 리프로그래밍, 노화 관련 유전자 교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은 노화라는 문제를 근본 코드 수준에서 다시 쓰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인간 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 즉 의도하지 않은 부위가 편집되는 오프타깃 효과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크리스퍼 노화 치료 연구는 대부분 동물 실험이나 특정 세포, 조직 단위에 국한돼 있고 인간 전신에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첨단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노화를 막는 게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미 과학적으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좀비 세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둘째, 식단입니다.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칼로리 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와 몸의 노폐물 제거, 세포 복구가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노화의 여러 지표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더 빨리 짧아지게 만든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가장 값비싼 항노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확실한 항노화제는 여전히 운동, 식단, 수면,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화려한 실험실 기술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소박해서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꽤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로장생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에겐 이미 검증된 무기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로 노화가 정복된다면 그 세상은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요? 잠시 상상해봅시다. 정말로 노화가 정복되는 날이 온다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기술을 누가 가장 먼저 갖게 될 것이냐입니다. 지금 이 연구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억만장자들입니다. 만약 젊음을 유지하는 치료가 처음에는 극소수의 초고가 의료 서비스로 시작된다면요. 누군가는 20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누군가는 여전히 80살의 세상을 떠나는 세상. 이건 단순히 빈부격차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불평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구와 자원입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면 지구는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출산, 세대교체, 사회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더 철학적입니다. 죽음이 사라진 삶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했던 시간들이 무한해지면 여전히 소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늙지 않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텔로미어부터 크리스퍼까지 노아라는 오래된 운명에 도전하는 인류의 최전선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아직 답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지금 실제 연구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은 12초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을 열 몇 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어쩌면 노아를 극복하는 오늘의 12초짜리 첫 걸음도 언젠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